안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금융 제재안을 내놓았고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에 저녁 7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면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전 협상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끝났어요? 예, 10시 55분 조금 전에 끝났어요. 근데 네. 아직 이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이번 협상이 24일 새벽에 개전이 시작된 이제 닷새 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마주 앉아서 지금 회담을 가진 건데요. 네. 러시아 쪽에서는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실 보좌관이,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쿨레바 외무장관이 이제 협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러시아가 계속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도 공격은 계속했고 군대를 키예프로 이동시키고 있는 사진이 목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쇼일 것이냐, 정말 회담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분분했는데 네. 아무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종전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남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내거나 네. 아니면 휴전안이나 이런 게 나오기가 좀 쉽지는 그렇죠. 않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한편으로는 좀 일종의 좀 안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뿌리 깊고 네. 또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시도했던 게 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도 나토 가입 시도하고 네네. 유럽 쪽으로 일부는 국민은 유럽 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서부는 반대 그렇고요. 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또 갑자기 러시아 쪽으로 네,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국내 혼란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네. 우크라이나 병합 사태가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복돼 있는 건데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확 군사적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위협만 하고 예.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시도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푸틴 대통령이 조지아를 침공한 적도 있지만 20여 년 동안 집권을 하는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전면적인 침공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했던 뒤에 배경에는 수년 동안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경제 제재를 굉장히 세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우리 돈으로 760조 원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달러 비중을 많이 낮췄어요. 2014년에는 47%였는데 지금은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공을 하면 러시아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당연히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대비를 미리 해놨는데 지난 1년 동안 야당을 해체시켰습니다. 최고 인권단체는 폐쇄됐고요. 독립 언론사들도 강제 폐간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푸틴 세력의 아이콘이죠. 나발리가 투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전 시작되자마자 이제 1000여 명 이상이 벌써 투옥이 됐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침공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7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이제 푸틴 대통령 인기가 러시아에선 좋다는 걸 여기 침공의 배경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러시아가 지금 미국 달러화 대신에 우방국인 중국의 위안화를 통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일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 외교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러시아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네. 얼굴 없는 러시아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머리 없는 러시아나 네네.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네네. 근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뭐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 하더라도
좀 푸틴 대통령 생각대로는 잘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도 키예프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속전속결 작전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남, 동, 북 이 세 면에서 동시에 침공이 들어갔잖아요. 한쪽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계획과 다르게 지금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안에 비무장 시민 저항 세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자지라의 분석은 시민 저항의 위력을 간과한 게 러시아의 패착이었다. 러시아가 군사와 정치 시설을 파괴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시민 저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만만치 않게 볼 것이 2013년 11월에 친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렸던 유로 마이단 혁명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있었죠. 2004년에 여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오렌지 혁명도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시민 저항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협상을 이번에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왜냐하면 키예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해야 러시아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적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은 짧게는 이틀 안에 키예프 함락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진군이 느려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승전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같은 슬라브인을 살상해야 됩니다. 러시아군들이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러시아군의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 네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사시설을 주로 겨냥했던 러시아군이 이제 민간의 인적 또 물적 피해를 증가시키는 전술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날지 모르지만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네. 키예프 공국이 동슬라브족의 러시아의 모태가 됐던 곳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시작됐죠. 거니까 키예프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인데 지금 이제 키예프를 아직도 점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아예 배제를 해놓은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습니다. 각국 은행들이 달러화를 포함해서 국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전산망을 스위프트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200개 이상 국가의 11,000여 곳의 금융회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출이 되면 상품을 수출해도 외국에서 대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런 초강력한 수준의 제재는 이란하고 북한에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달러 결제를 원천 봉쇄하니까 금융계의 핵 옵션이다. 파괴력이 가장 큰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면의 거울이라고 러시아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 서방도 그렇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이 있거든요. 네.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독일 이렇게 러시아랑 거래가 많은 나라에는 좀 피해가 좀 상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제재를 간 건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안 해보려고 늦췄었는데 결국 이렇게 제재를 간 건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강한 수준의 경제 제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 대형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의 계열사인 스베르방크 유럽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가 증권거래소 개장을 연기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루블의 가치가 30% 떨어졌다는 네. 얘기는 물가가 30%가 올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이거는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해서 네. 핵균형을 깨는 그렇습니다. 조치라고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걱정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에 핵무기 운용부대의 특수 경계태세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핵탄두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 1,600기를 실전 배치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군 수뇌부가 어떤 조치까지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이 조치
조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분산 배치할 수 있고요. 폭격기에 핵폭탄을 적재하는 조치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나토는 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만약에 공격하면 이거 뭐 엄청난 파장이 이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장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라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하지만 이제 강력한 제재가 러시아에 실제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러시아랑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다면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범이 있었는데 2020년에 군사행동 확대를 예방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최악의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구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이 커지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상할 그렇죠. 수도 없는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는 제재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서방 세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숨통을 틔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푸틴 대통령 개인 제재 같은 제재안을 미국이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전에는 러시아 금융자산의 80%, 첨단 기술 제품의 50%의 영향을 미치는 제재안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 공격 위험 얘기까지 나오니까 러시아 경제에 한층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제재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는 세계 2위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면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원 부분이 러시아 국내 총 생산의 2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재안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 한 비군사적인 옵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방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는 건 정말 불가피합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27일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이나 유가가 이미 미국은 올랐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박으로 이어지면 각국 국민들도 더 힘들어지게 되고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까지 나갈까 이 여부는 러시아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한 대결로 치닫기 전에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 등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으로 28일에 유엔 긴급 특별총회를 소집해서 러시아 철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유엔 특별총회라는 게 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소집이 되니까요. 그만큼 급박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미국 이란 핵 협상을 타결을 조기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사실 뭐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맞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더 압도적이라는 건 게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안 보내냐? 그렇죠. 그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사실상 제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제 제재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에는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가 이제 직접 파병을 하지 않는 이유로 4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은 냉혹하긴 하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가 인접국도 아니고요. 강력한 동맹국도 아니고요. 석유 매장량이 뭐 많은 국가도 아니고 주요한 교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하는 이른바 인계철선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외교 문제에 대한 성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지금 미국이 국가 안보에 실익이 없더라도 뭐 리비아 내전이나 뭐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발발한 전쟁에 병력을 투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했을 경우에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 이런 점을 깨달아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도 철군을 빨리 서두른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응답자의 72%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동맹이 아닌데 그런 국가에서 미군이 희생이 되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국제 조약상의 의무가 없고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이 개입하면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적 개입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나토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택할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으면은 부인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 그동안에 이 문제는 용납할 수 네, 없다. 그렇죠. 경고를 했던 것인데. 고르바초프 때부터 그랬죠. 예. 네. 근데 지금 이걸 막겠다고 지금 공격을 한 건데 네. 오히려 EU 가입은 더 속도가 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EU의 행정부 격인 EU의 집행위원회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현재 시각으로 27일에 EU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EU 27개 회원국이 EU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6천억 원대의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EU가 전쟁터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그동안 금기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이죠.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을 지지한다. 당장 회원 협상 가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에 대한 유럽 전체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6일에 EU 가입을 원한다. 회원국이 된다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또 그러면 러시아하고 협상은 훨씬 더 멀어지게 나토하고 되겠죠. 군사력 대결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되면 더 훨씬 사실은 어려워지죠. 확전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걱정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코미디언 출신이다 네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라는 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보좌관이 비전문적이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고요. 그 얘기도 같이 들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전시 상황이 되면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 특수부대의 암살 1순위에 올랐던 걸 알고도 지금 수도 키예프를 떠나지 않고 나는 국가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피하라 이렇게 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 나에게 필요한 건 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SNS로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항의 상징, 국민을 결집하는 지도자 이런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지난 주말 사이에 돈바스랑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국민의 91%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6%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5월에 취임했거든요. 네. 취임 직후에는 지지율이 70%대까지 올랐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개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30% 선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공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러시아의 위협 유무를 두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판이 이어졌었는데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달 들어서 지지율이 50% 선까지 올라간 뒤에 침공 직후에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작년에 탈레반이 장악을 하니까 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바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수도에 남아서 지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응답도 70%에 달했는데 지금 러시아군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진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벨라루스가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침공 직전까지 러시아랑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에 벨라루스가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러시아군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벨라루스가 전초기지 역할을 넘어서 병력도 파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가 그동안 정유 제품하고 전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로 수출을 했거든요. 중요한 구역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한 셈이라서 지금 벨라루스가 자국에 대한 군사적 통제 측면에서 주권 국가로 과연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7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돼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2035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41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예정된 투표였긴 했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부각되지 못한 사이에 이걸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